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승표입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의 개념적 이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이것보다는 정신과학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흔히 지능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지능이 있다 없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동물들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동물들은 인간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죠. 인간은 추상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능이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만은 가지고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바깥으로 노출되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이 지능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먼 지능,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동물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즉 본인들의 종족 보존이나 개체 보존을 위해서 하는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하는 지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그 이상의 것들이죠. 추상적인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경우에 동물들이 생각하는 것을 마치 인간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즐거워하고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이 있구나, 제가 지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건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인간에게 정을 보이고 애정을 보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 개체들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아버지가 비록 나에게 나쁘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하고 따르고 또 받들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즉 본능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계에서 외계의 어떤 생명체들이 지구에 만약에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외계 생명체 중에서 일부는 외계인이라고도 하고 그냥 외계 생명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외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외계에서 온 그 존재들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와 같은 사고를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외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과 똑같은 거로 쳐서 외계 생명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지능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과 문명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점점 발달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3,000년 전의 고양이나 5,000년 전의 강아지는 오늘날의 강아지와 오늘날의 고양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개나 고양이가 행동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3,000년 전의 사람과 5,000년 전의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은 그 생각하는 생각의 크기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의 지능이 변화해 왔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지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은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보들을 체계화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틀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적인 내용들을 컴퓨터에 접목시킨 것이 인공지능인데 이 내용은 뒤에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능 또는 이 지능은 지식 또는 의미 이런 것으로 또 많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어떤 자연현상이라든가 어떤 관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가 부여된 것들의 변화라든가 의미와 의무와의 관계라든가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동질감을 가졌다 또는 동감한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게 되죠. 동물들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 기계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도구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게 할 수 없을까? 사람처럼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연구하게 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공지능은 그 이전에 1959년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서 처음으로 머신 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머신 러닝은 바로 기계도 학습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해서 어떤 지능이 생길 수가 있거나 지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인공지능의 개념이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1959년 이때부터 우리 컴퓨터 분야라든가 수학 분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연구가 부지지부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즉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의 발달이 따라가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한때는 사장이 되고 컴퓨터 분야에서 말하는 사람들 말로는 빙하기다, 즉 인공지능의 빙하기다라고 하는 말로 오다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계기에 저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긴 이 사건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널리 알려지고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이 인공지능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 분야에서 이렇게 나눌 때에는 제일 바깥에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지식 관리, 네트워크 모델링 등등 이런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가 더 세부적으로는 머신러닝, 그다음에 오늘날은 딥러닝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지만 이 경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럴 거다라고 그냥 그려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도 딥러닝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반드시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기계학습, 머신러닝에는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면서도 데이터베이스인지 또는 딥러닝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맵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인공지능의 범주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하는데 이 고등동물의 전유물인 것을 컴퓨터로 실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하는 액션하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는 없을까 하고 짜낸 것이 인공지능이고 인간의 정신기능을
정신적 기능의 현상들을 다각도로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요. 뇌과학이라든지 또는 일부 정신과학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와 있는 이론들과 또 부분적으로는 컴퓨터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을 결부를 시켜가지고 기계로 하여금, 즉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처럼 행동하거나 인간처럼 일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된 것들이 결국은 초기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명칭을 썼고 코딩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오늘날에는 이걸 다 묶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어야 지능이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인식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 때는 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내 혼자 눈을 감고 아무 주변과 이 연결 없이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건 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우리는 지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되었을 때 우리는 지능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능 시스템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과거 경험이 새로운 경험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트라우마예요. 과거에 내가 좋지 않은 경험을 얻었을 때 그 경험한 것이 나중에 후에 또 다른 경험을 할 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라우마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건전한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기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는 걸 학습이라고 하는데, 기계도 이런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오늘날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같은 것입니다. 인공지능 코딩이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즉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 또 수학, 그리고 뇌과학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정신과학의 모토에는 바디, 또 마인드, 스피릿 세 가지를 추구하게 되는데, 바디는 우리 몸이죠. 그 다음에 마인드, 우리의 생각, 스피릿은 우리의 영적 존재. 자, 근데 이 스피릿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당히 논란이 많이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은 가슴에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뇌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후에 제가 뒤에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의 어떤 실험이 있어요. 튜링 테스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카메라에, 이 카메라에 내가 세모를 보여주면 이 카메라가 세모로 인식하고, 내가 네모를 보여주면 네모로 인식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처럼 사람이 인간의 기계에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튜링 테스트는 인간하고 기계가 서로 대화를 하게 했어요. 대화를 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대화하는, 인간과 기계가, 즉 컴퓨터가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쪽에 컴퓨터가 대답하는 것이 저기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기 대화라는 건 채팅을 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문자 메시지 주고받듯이 채팅을 해서 내가 채팅하는 상대가 사람인가 기계인가 구분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상대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기계다, 지능이 있는 기계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로봇공학, 최근에는 로봇들이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되죠.
공장에서는 용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식당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들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봇들이 탐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인간 대신 가도록 만든 로봇들도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로봇들도 지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현재의 로봇 수준은 스스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져서 인간이 최초의 프로그래밍 한 것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는 이러한 진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로봇이 점점 지능을 갖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점점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윈도우가 우리 인간이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윈도우는 스스로 알아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버에 업그레이드 판이 깔리면 그 업그레이드 판을 스스로 받아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마치 새롭게 진행돼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으로도 연구하고 또 컴퓨터 모델과 인간 심리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NIS의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NIS를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은 단순히 하나의 정보예요. 단순히 정보. 그러나 인텔리전스는 지금 말한 것처럼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할 수 있고 주어진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로 거듭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걸 우리는 인텔리전스라고 인텔리전스는 바로 지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로 하여금 학습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사가 그냥 주어진 대로 주입식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과제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학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학습 방법을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기계 즉 컴퓨터에게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 짜는 것을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그 행동의 순서들을 쭉 만들고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그거대로 만들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걸 우리는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학습. 자, 지금 지도학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지도학습을 시킨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주어진 방법과 주어진 환경과 다른 것들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창조성이 없듯이 이렇게 지도학습을 받은 컴퓨터, 즉 어떤 프로그래머가 주어진 조건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이런 프로그램된 대로 컴퓨터가 작동하도록 된 것들은 지도학습이고, 자, 여기서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교재만 주는 거예요. 즉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재만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 이게 비지도학습이에요. 알아서 공부해. 즉 컴퓨터에게 최근에 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에게 자료만 잔뜩 줍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료만 잔뜩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자료들을
어떤 룰대로 분류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그 얻어낸 결과가 인간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비지도 학습이다. 즉 지도하지 않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최근에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주로 비지도 학습을 많이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방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또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대선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었죠. 즉, 어떤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지만 아바타, 즉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가상의 인물이 마치 그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처럼 컴퓨터에게 그 자료들만 잔뜩 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그러면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것 중에 악보를 엄청나게 많이 줬더니 악보를 잔뜩 입력을 해줬더니 그 악보를 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또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보여줬더니 그 입력을 해줬더니 그 그림을 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또 지구상에 있는 많은 소설들을 입력해줬더니 그 소설을 가지고 새로운 소설을 만들어낸다. 요즘 인공지능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비지도 학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스스로 하도록 자료만 잔뜩 주는 거라고 치면, 여기 자기지도 학습은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줘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비지도 학습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자기지도 학습은 스스로 자료 공부를 하되 어떤 기존적인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강화학습은 이 오늘날의 딥러닝이 강화학습의 가장 핵심인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면은 그것이 고착화되는 것이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도 어떤 반복된 동작을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그 동작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는 이런 것처럼 컴퓨터에게도 같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여해주면 이것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통하고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컴퓨터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학습 방법들을 통틀어서 머신러닝이다 얘기하는 거고, 이 머신러닝은 컴퓨터뿐만 아니고 인간들이 하고 있는, 즉 인간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을 그대로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컴퓨터에게 전복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지도학습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데이터가 X와 Y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만약에 X를 키, Y를 몸무게라고 합시다. 자, 키가 큰 사람들이 몸무게는 조금 더 크겠죠. 키가 큰 사람들은 키와 몸무게가 똑같은 상관은 않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형태를 가졌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와 같은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를 도출하고, 이 1차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x값이 들어갔을 때 그 y값은 뭘까? 즉,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새로운 몸무게가 가졌다면 여기 어떤 거 있다면 이 사람의 몸무게는 뭘 거야? 하고 추정할 수 있도록 이런 함수식 y는 m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함수식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한 것을 대표적인 예측을 하는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사람이 하는 거와 기계 하는 거 똑같아요. 단 사람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컴퓨터가 하니까. 그다음에 또 분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쫙 들어가 있을 때 이 그룹과 요 그룹을 서로 분리하는 방법. 분리해 놓고 요 그룹을 놓고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그룹이냐 이 그룹이냐를 가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가려낼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분류에 속하는 것이다. 분류.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리 정신과학회에서 이런 것들 만약 이용한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하는 이 네 가지의 체질을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 하나를 딱 놓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당신은 어디에 속하여 하고 분류한 거에 속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놨다면 우린 입력만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바로 찾아내는 이런 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이게 지도학습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X축과 Y축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런 데이터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가정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분류,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도 있는 형태도 아니에요. 어떤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아닌데. 자, 그런데 컴퓨터에게 이것들끼리 서로 밀집되어 있는 것끼리만 묶어라 하고 기본적인 룰만 주고 알아서 해놓았더니 얘가 이걸 보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묶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지금 여기 예측과 분류처럼 어떤 방식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이걸 보고 이렇게 얘네들끼리 한 그룹일 거야 하고 스스로 알아서 묶어주는 있도록 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것끼리 서로 그룹만 지어라 라고만 프로그램을 해줬더니 얘는 이런 그룹을 만들어라. 이건 비지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분류해서 쪼개고 나누는 이러한 형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겠죠. 자, 컴퓨터가 이런 형태로 하도록 지도 학습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CCTV 카메라가 사람을 딱 인식하면 CCTV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하면 인식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것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즉 지명수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게 사진을 입력해줘요.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통 용어하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 컴퓨터에 사진을 입력해 줍니다. 그럼 컴퓨터는 그 입력된 사진들을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얼굴의 특징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놔요. 근데 사람은 몰라.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정의해놨다가 새로운 화면에 들어오면 CCTV를 통해서 화면에 들어오면 이 화면에 있는 이 전경들 중에서 그 아까 자기가 인식했던 그 사람의 그 인식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를 인식한 다음에 이거 지명수배 받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를 가려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도 최근에 개발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자,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고습에서 이 코스들 딱 하나 보이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알파고가 이대들과 바둑을 둘 때 바둑 두는 사람은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본다 그랬죠. 내가 바둑을 던질 때 바둑알을 둘 때 다음 서로 두고 했을 때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즉 실제 두진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그걸 뒀을 때라는 걸 가상해서 이렇게 미리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본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하는데 알파고는 이세돌보다가 더 많이 끝까지 둬본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이걸 뒀을 때 얘는 뭘 둘 거야. 그 다음 뭘 둘 거야 해가지고 끝까지 둬봤을 때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겼을 때를 걸 찾아서 둔다는 거죠. 다음 도를. 그러니까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알파고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경우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다 해볼 수는 없어요.
그걸 다 하다 보면은 바둑 한 번 두고 다음 알을 던질 때까지는 아마 수시간 내지는 수일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경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해보려면. 그래서 몇 가지만 해본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몇 가지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몇 가지만. 그래서 끝까지 갔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은 그걸 찾아서 다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컴퓨터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은 강화학습은 하나 통하면 하나의 룰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과정을 갖으면 다음 과정도 항상 이 룰을 가지고 진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이게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딥러닝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한 대로 컴퓨터가 움직이도록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스스로 하도록 지금 바뀌는 과정이 바로 딥러닝인데, 요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뇌 속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이쪽 수상돌기에서는 이 수상돌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래요. 계속 이것들이 다발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뇌 속에 존재하는데, 사람의 뇌 속에는 요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뉴런들이 있어서 이 앞에 뉴런에서 뒷 뉴런에 있을 때는 앞 뉴런에 뒷 뉴런에 요것이 요 앞쪽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요 뉴런에서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요. 그다음에 이 화학 물질을 받은 요쪽 돌기에서는 받는 즉시 그거의 결과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 뉴런 돌기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뉴런들이.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이어져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신경, 말초신경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구조로 흘러가는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별로 연결이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해서 전달될 때마다 이것들이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뒤에는 이 돌기들끼리 서로 엮여져서 이어져서 가는 이런 기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전류 흐름이 반복되겠죠. 근데 인간은 원래 처음에는 이것이 없었다가 연결이 없었다가 점점점 연결이 반복되면 연결들이 결국은 기억이라는 것으로 된답니다. 이것이 기억된다는 것이에요. 기억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연결이 반복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는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 뉴런 다발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가도록 구조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하면 숙달이 되어서 똑같은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뉴런들의 패턴이 전류 흐름의 패턴을 규정화시키는 것이 학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가 지능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뒷능이 점점 높아져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인간은 특이하게도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뉴런들끼리의 연결성이 명확하게 잘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확장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쫙 잘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입력된 결과와 출력된 결과를 봤을 때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스포츠적인 재능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연구를 잘하는 연구자적인 재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리더십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뉴런 다발들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뇌 속에서, 이 수많은 뇌 속에서 1000억 개 되는 뇌 속
그 뉴런들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나가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자, 이것들의 다발의 모습이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잘 고착되어 있는 경우는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겠죠.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이것들이 이 뉴런 다발들의 어떤 패턴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학습을 통해서 이 뉴런 다발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도록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속에서 수많은 층을 전기를 통한 흐름에서 AI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다른 데이터를 넣어보면 이 안에서 어떤 컴퓨터 스스로가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고 그 패턴에 따라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이 하나의 뉴런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이 모습을 가지는 이런 것이 하나의 뉴런처럼 이런 뉴런들을 수많은 겹치는 것, 겹치게. 그래서 층으로도 겹치고 이쪽으로 겹치게, 행렬로 겹치게 만드는 이 프로그램 덩어리들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10겹, 20겹, 100겹 이렇게 겹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겹칠수록 입력된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어떤 뚜렷한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력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쏟아넣으니까. 근데 이 결과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만 마치 인간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런 뉴런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딥러닝 프로그래밍,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요것이 머릿속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약 1000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1000여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처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는 연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행위, 행동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딱 그 동작 하나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동시에 멀티플레이를 못합니다. 한 가지만 해요. 대신에 그 동작 하나는 엄청 빠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인간이 만드는 이 프로그램, 즉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입력된 거와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얘가 하고 있는 이런 결과들을 인간이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얘가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인간이 없다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기적인 흐름이고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흐름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물이 호수 위에서 아래 호수로 흘러내리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또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비가 내려오고, 이런 자연현상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비가 내리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네. 이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도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최근에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마치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혹시 인간과 같을까 아닐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않을까?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있기 때문이고.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처럼 비슷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일 뿐이지 얘 자체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보인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보인다라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 흔히 말해서 마인드, 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스피릿,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공지능에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인간의 지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절대 없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인간이 이 인공지능에게 잘못된 정보를 부여했을 때 그럽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네요. 인공지능을 오픈해놓고 일반 유저들에게 학습을 시켜보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거기다 계속해서 뭐라고 입력했냐 그러면 그 테러, 탈레반, 폭력 이런 것들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마치 그 인공지능은 테러나 폭력이 좋은 것처럼 해석하는,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처럼 출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입력된 데이터를 그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어떻게 학습시키냐? 테러는 좋은 것이야. 테러는 좋은 것이야. 마치 인간에게 세뇌 교육하듯이. 최근에 흔히 사회에서 그 많은 물을 일으키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가스라이팅처럼 컴퓨터에게 계속해서 그 나쁜 용어만 계속 심어줍니다. 테러는 좋은 거야. 폭력은 좋은 거야. 사람들은 죽여야 돼.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을 해줬더니 얘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를 몇 시간, 8시간 만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소프트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딥러닝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고 인간에 의해서 관리되는 하나의 기계적인 흐름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영적인 존재와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과 같은 거 아닌가? 인간처럼이라는데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부터라도 국가나 각종 기업이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비를 딱 끊으면 인공지능은 그날로 멈춰요. 그냥 속됩니다. 예전 1957년도에부터 인공지능의 빙하기라고 하는 시기가 온 것도 그 당시에 인공지능을 연구를 해보니 결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아서 국가나 기관들이 또는 기업들이 투자를 끊음으로써 한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없이 그자로 멈춰진 그런 사례를 본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좀 더 많은 내용이나 좀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